felt something hit me reall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대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7곳의 경합주에서 압도하면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까지 공식적으로 3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판비치로 이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에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기조에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소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면면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했죠. 네, 우선 트럼프 후보가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남부의 선벨트로 분류되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했습니다. 각각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됐는데요. 또 선거인단 19명을 확보할 수 있어 대선 승리의 키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엎치락 뒤치락 끝에 트럼프 후보가 약 3%포인트 차이로 연달아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까지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는 총 267명의 선거인단을, 해리스 후보는 224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권에 근접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졌는데 두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후보의 미 대선 승리는 확실해졌고 백악관 탈환을 앞두게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설을 위해 지지자들이 모인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는 국격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 측은 오늘 선거와 관련해 연설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날이 밝은 후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로 꼽혔던 7곳 모두에서 골고루 앞서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펼칠 거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경합주 7곳 상황 배진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 텃밭을 제외한 경합주 7곳, 부동층이 많아 경합주를 차지하는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만 합쳐도 93명입니다. 7대 경합주 가운데 벌써 3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확정했고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승기를 잡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주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2000년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며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표차가 불과 12,000표로 박빙 중 초박빙으로 꼽힌 곳입니다. 최대 경합주로 꼽혔던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거인단만 19명으로 두 후보 모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달려간 곳이죠. CNN은 예비 출구조사에서 펜실베니아 흑인 남성의 24%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같이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로 꼽히는 미시간,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던 곳인데요. 선거인단 15명의 미시간은 개표가 80% 완료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어 승리가 유력합니다. 개표가 93% 완료된 위스콘신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로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바이든 후보 당선 확정까지 나흘이 걸렸던 네바다는 이번에도 개표 마감이 다소 늦은 편입니다. 아직 70%대 개표율이지만 확정하긴 이르지만 4%포인트 안팎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 특성상 유권자 대부분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애리조나는 개표가 아직 절반가량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안팎으로 초접점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개표 초반 트럼프 후보가 앞서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던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올해도 붉은 신기루가 점쳐지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본투표 개표 뒤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이 예상됐지만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향방을 결정지을 7개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기에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오히려 노스캐롤라이나는 개표 초반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면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듯했다가 이후 트럼프가 역전하는 푸른 신기루 현상이 관측됐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의 표를 던졌던 조지아주도 이번에는 개표 내내 트럼프가 우세한 양상이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주도 개표 25% 상황까지만 해도 해리스 후보가 득표율 56%로 우위였지만 최종 승자는 트럼프 후보였습니다. 저번 대선 때는 의회 점령 사건까지 일으켰는데 올해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결과에 불복 선언을 했고 또 이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는 올해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각 카운티가 전체 사전투표 결과를 주당국에 보고하도록 주법을 개정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 모든 주의 개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올해 미 대선 전체 판세에서도 붉은 신기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선거에 3번 도전해서 2번 이기는 진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암살 시도범의 총격까지 받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성공한 사업가, 유명 TV쇼 진행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특이한 그의 역정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You're fired. 부동산 재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건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 여기서 당신 해고야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유명세는 3번의 대권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첫 출마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왔고 결국 2017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록적인 감세 정책 등으로 실현됐습니다. 2020년엔 재선에 나섰지만 민주당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트럼프는 지지자들과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결국 이는 초유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거 불복 혐의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번의 총격 피습에도 살아남아 3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해 미국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오늘 개표를 시작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과 환율은 치솟았고 2차 전지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새 가격을 다시 썼다고요. 비트코인은 7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5시 40분 기준 7만 3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규제 완화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도 한 달 만에 4%를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장중 1,39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전 거래일보다 약 15원 오른 1,395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네,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낮 12시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52% 떨어진 2,563.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던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특히 2차 전지와 친환경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7% 급락하며 39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도 각각 5%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나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친환경 관련 종목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대표적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주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각각 6.35%, 7.04%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보다 1% 넘게 떨어져 743.31에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우리 산업계는 트럼프 1기 시절 주요 표적이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1기 때와 같은 고율 관세 후폭풍 극복이 우리 무역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과 LG 등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사문화 상태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 대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보편 관세와 상호 무역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편 관세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공약대로 20%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똑같이 수입 관세를 매기는 상호무역법도 문제인데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사정권에 들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때 한미 FTA 재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도 대미 무역 흑자가 속도가 가팔라졌어요. 자기가 허브가 되고 우방이나 동맹들을 갖다가 바퀴살 아래다가 다 놔두고 자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 대 한국 우리가 당연히 1대1로 맞상대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견제 강화에 따른 수출 타격도 부담입니다. 중국의 어떤 원재료나 중간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넘어갈 경우에도 부품 사용 비중이라든지 소재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냐 따져가지고 대중국 견제를 하는 것처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안 국내 업계가 중국에 따라잡힌 첨단 기술력 격차를 다시 벌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배터리 업계의 반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SK온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40억 원으로 출범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으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인 AMPC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삼성 SDI도 다음 달 미국 첫 배터리셀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AMPC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시사해 왔습니다. 배터리 생산 보조금도 기업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이득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중국, 유럽 다음 가는 전기차 시장이지만 아직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약 7%로 성장 여지가 많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지 않더라도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손보는 등 조정에 돌입한다면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의 축소나 보조금 예산 제한 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연비 규제 완화에 따른 전기차 전환의 지연은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선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여기에 중국 견제를 위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 부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가시화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각각 약 7%, 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국내 경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법적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논의해 당국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마침내 발족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111일 만인데요.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고 위원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업계에 산지한 현안들을 출연해 논의하고 개선 방향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은 어떤 겁니까? 네, 1호 안건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였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선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현재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위원들은 계좌 발급 판단 기준이나 자금 세탁 위협 우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업비트 빗썸 독과점 문제나 2단계 입법과 같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증손위는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반 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한나 기자,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증선위가 오늘 정례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류금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 책임자에게도 과징금 각각 3억 4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전임 CFO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라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 공개를 앞두고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증선위 징계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선위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은 어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콜 몰아주기 의혹과 경쟁 가맹택시의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콜 차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금 확보에 난항을 겪자 고려아연은 자산 매각과 대여금 조기 상환에 나섰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일단 정지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긴급이사회를 열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결의했는데요. 유상증자 물량은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 주식의 20%에 해당하고 일반 공모 형태로 주당 67만 원에 발행하면서 주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에 고려아연이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됩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산 매각에도 나선다고요. 네, 고려아연은 기존에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하나의 지분 7.25%를 모두 하나에너지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규모는 1,520억 원이고 거래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에 빌려준 3,900억 원도 이번 달 안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주식회사 하나 지분 매각과 자회사 대여금 조기 상환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5,420억 원에 이릅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수를 위해 빌린 단기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풍과 MBK 측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표대결 압박에 나선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의 지분율이 최은범 회장 측보다 3%포인트가량 많은 만큼 고려아연이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장내 매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정책 대출로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분양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출산 가구와 기존 청약 당첨자 등 예외도 두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2%대 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동안 방공제라고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새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5억 원의 아파트를 산다면 이 기존에는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적용받아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 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미등기 아파트, 즉 분양 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이 분양 아파트는 일반 은행을 통해서 집단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제도가 바뀌면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분양 후 입주를 앞둔 분들이 특히 혼란이 많을 텐데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라면 미등기 상태라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돼 지방 아파트 또는 수도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예외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엄영소 한국국토정보 LX공사 사장이 사우디 디지털 트윈 수출을 중동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사우디하고 협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쿠웨이트나 카타르, UAE 쪽에도 어떻게 중동 국가들에도 어떻게 더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장은 지적 측량 수요가 급감해 올해도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5년 내 경영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울엔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되며 쌀쌀했는데요. 절기 입동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기온이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턴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주말엔 평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도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과 춘천 14도, 청주와 세종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해 낮에는 속초와 강릉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 9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광주 17도, 부산 1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전해상 물결 최고 3에서 3.5m로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금요일부터 차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